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10월 때늦은 태풍 다나스가 북상을 하고 대한해협을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요새 자유무역주의, 보유무역주의 논쟁이 조금은 수그러들었다 싶었더니만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를 놓고 우리나라가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 다시 조금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TPP 참여를 결정할 것인지 발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돌아오셨군요. 노동계와 농촌 지역의 반대를 부딪혔던 자유무역 시장의 협정들, 과연 앞으로 TPP는 어떻게 갈 것인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 득실관계가 있을지 2부 경제 핫이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핫이슈 주제는요. 어제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서 지금 한 68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걸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에 이은 삶의 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일자리 50여만 개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긍정적인 취지였지만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노측과 사측, 양측의 입장을 3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방송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10월 7일이었죠.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이대순 변호사와 인터뷰 중에서 이 동양생명의 주주 구성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MBK 펀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고펀드이므로 성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같은 장을 좋아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또 뭐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네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한국 주식시장 오늘 아침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그렇죠. 시장이 반등을 했음에 하락을 했던 네. 부분들이 이제 예.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하락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돌아온 뭐라 그럴까요? 큰 형님이 하나 있죠. 중국 시장이 오늘 개장이 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 시장이 11시 반께부터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이 시간 현재로는 3시 현재 약 한 0.87% 정도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도 바로 중국 시장의 상승 전환과 때를 같이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인트가 무엇이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지만 최근 주식시장에는 여실하게 미국과의 연계성보다는 네. 중국과의 연계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업종별로도 따져보면은요. 네. 중국과 관련이 높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훨씬 더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자동차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 네. 외로는 화학업종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그리고 일부 철강주들, 건설업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역시나 중국 시장의 상승 부분이 한국 시장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장에서 좋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임, 그리고 또 중국 장이 좋을 네. 때 나쁠 때 우리 시장이 움직임, 이게 차별화되는 업종이 좀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확실히 가능한 업종들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네. 화학,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중간재를 판매한다거나 중국의 무역 활성화 때문에 많은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양상을 보였죠. 그리고 또 오늘 그러면 중국 시장은 아침부터 좋았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침 해외 시장 영향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만 이렇게 상승 전환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국가정보센터에서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을 7.6%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 상반기에 GDP 성장률이 7.1%였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하반기에 성장이 좀 더 진행될 것이다.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기간의 국경절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 소매 판매가 소비가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이 13.6%로 상당히 양호하게 네. 증가를 했다 이렇게 그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오른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또 한국 시장까지 연이어서 연결이 되면서 한국 시장까지 상승하는 마무리도 이렇게 장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아직까지 참 목마른 거래량입니다. 네. 지금 그 거래소 기준으로 과거 같으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3조대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최근에 동양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저희 그 증권계에 있는 분들은 정말 목이 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동양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금융주들 말입니다. 최근에 증권주, 네네. 특히 증권주 어떻습니까? 네.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가지고는 수수료가 늘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물론 예. 다양한 금융상품을 팔아서 수익원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과거의 주력 수익원이었던 이 수수료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증권업체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 개인들의 그 주식 보유 비중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가 과거 2,000포인트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거래 대금을 등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경제를 생각할 때 머리에 칸막이를 두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기업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S&P라든가 다우, 나스닥 지수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한국 경제도 사실 그 일반적인 민간 섹터 그러니까 가계 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네. 기업 쪽은 너무 좋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수출 경제 기업이 민주화에 좋겠죠. 예, 그렇죠. 대기업, 큰 기업들이 좋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주식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칸막이를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시장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 2,000포인트라고 할지라도 지수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이 셧다운 체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채 상한이 17일까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02까지 갔다 그런다면 만약에 이게 두 개의 불확실성이 풀린다면 205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더 뚫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는 추가적인 악재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로 시계를 조금 돌려서 기억을 과거로 좀 회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유럽 경기가 나빠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가 나느냐 아니면 미국이 경제 위기로 추락하느냐 이런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 그 얘기는 싹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제 위기에 비해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큰 악재까지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은 해결되는 가닥을 과거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시간을 끌면서 좀 불안감을 좀 증폭시킬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해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 미국에서 해결을 하는 가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세계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쪽으로는 흘러간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낙관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이 또 국민연금 소식이네요. 참 요즘 연금 얘기가 많죠. 예. 요새 어디 가도 연금 이야기입니다. 네. 2018년까지는 아마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씩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있었던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은 2018년까지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
그때 가서 그 전까지 이제 그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네. 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또 연금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설계해가지고 차후의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연금이 뭐 자꾸 뭐 몇 년도 되면 이제 고갈이 된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뭐 가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국민들한테 좀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네. 연금 부족하니까 조금씩 계속 올리고 받는 금액 깎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몇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좀 고치는 측면이 있는데 연금 제외 대상 이것도 좀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 납부 경력은 있는데 네. 현재 소득이 없어서 이제 끊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연금 가입자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되살려가지고 본인에게는 뭐 장애연금이라든가 사망할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고요. 네. 또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게 네. 20%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은 그러니까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을 이제 추가로 받을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럴 경우에 지금은 유족연금 전액이 한 20%만 줬지만 또 30%를 주는 쪽으로 어떤 미세한 제도들도 이번에 같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 2060년경에는 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그죠? 계속 있었죠. 예, 뭐 2047년에 뭐 고갈된다 계속 얘기가 있는데 뭐 고갈은 안 되겠죠. 어쨌든 뭐 나중에 부족해지면 어떤 형태로든 메워야 되는데 그거 역시 결국은 또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아랫돌 이 빼서 윗돌 개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대체적인 의견이죠. 빨리빨리 좀 출생률도 높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아야지만 노인이 이제 부양하는 것도 좀 힘이 덜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달 금리 동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동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분위기로는요. 금융투자협회가 그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응답자의 98%가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양적 완화 얘기가 계속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그러니까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신흥국들의 어떤 금융시장 불안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미국이 이 셧다운 때문에 네. 미국 정부가 사실상 마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 셧다운도 셧다운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채무 한도를 올려야지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게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미국 공화 민주 양당은 이 채무 한도 증액, 셧다운은 물론이거니와 채무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되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뭐 디폴트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재앙이 오게 된다면 이거는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심각한 그렇죠. 이 동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정황들을 감안을 하면은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월 채권금리는 10월 그 기준금리는 네. 당연히 동결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은 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이게 경제 민주화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애초에 시작은 이것도 이제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특히 이제 예.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이 주로 대기업들이 이제 계열사한테 이 일감 같은 거를 다른 중소기업이나 계열 밖에 있는 기업들한테 개방하지 않고 예. 있는 계열사한테 몰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실은 그 수혜받는 기업의 대주주들이 온전히 다 누리게 되고 대부분 비상장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너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오너 일가만 배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건 결국 경쟁을 제한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굉장히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2011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상 부를 이전해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주주들은 일감을 받는, 그러니까 수혜 계열사의 대주주들은 세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작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증여세 이제 신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조사해서 강제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진 신고를 받은 다음에 검증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작년도 일감 몰아주기 그 거래 내역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받았더니 총 1,324명이 신고를 했고 네. 금액은 세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1,85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일감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나야 될 것이고요. 네. 또 그 거래 비율이 내부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야 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배주주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그 친인척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재벌 기업들이죠. 네. 재벌 기업 주주들이 1인당 한 5억 2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했고 일반 법인 주주들은 한 3,300만 원 중소기업 법인 주주들은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신고를 했답니다.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큰데 일각에서는 이게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건데 네. 그리고 그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대기업 일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건데 이거는 하다 보니까 일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다 세금을 내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막나하고 일감 몰아주기 행위 자체가 이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만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규모는 적더라도 사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일감 몰아주기는 안 하는 게 최선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우리나라 세계 혁신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톰슨 로이터라는 이 통신사에서 예. 세계 100대 기업, 100대 혁신 기업이라는 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로 특허,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 이 특허의 어떤 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 중에 3곳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LS산전 3곳만 들어갔는데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28곳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캐논, 후지, 뭐 미쓰비시, 아사히글래스, 샤프, 소니, 도시바 우리가 알만한 일본의 유명 기업들은 무려 28곳이 들어갔는데 예. 일본 기업 100대 혁신 기업에 일본 기업 28, 우리나라 기업 3. 우리가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네. 또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기 저성장에 굉장히 빠져 있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실제로 뭐 삼성은 소니를 제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마치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은 양 또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제친 게 아니냐 이런 약간의 그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론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돌리고 제끼고 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종합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와 일본 기업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특허라는 것들 뭐 특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실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또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스스로 뭐 과소평가하고 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너무 일본 기업들의 이 잠재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네. 아직도 솔직히 뭐 이 브랜드 가치로 본다면 메이드 인 재팬이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앞서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한 현실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야죠. 네. 우리가 몇몇 분야에서 일본을 제쳤다고 해서 한국 경제의 위상이 일본을 제쳤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착각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혁신을 하려면 꿈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요. 과연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축적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3군데 외에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이 TPP가 환태평양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 TPP 참여를 앞두고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거죠.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이 노동자들과 이 농촌 지역을 또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핫이슈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 기자와 함께하는 장바구니 경제학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세프 사랑해요.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또 옛날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트위터 @ YTN 밑줄 이코노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긴 사연 남기셔도 되고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곽수종의 생생경제.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를 칠레하고 협정을 맺고, 전방위적 그 FTA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미 미국과 EU와도 FTA를 맺었고, 또 중국과 지금 협상 중에 있으며 한중일 FTA까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다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TPP에 대한 어느 정도 정부가 그림 잡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FTA를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데 또다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는다?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 등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인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곽 박사님. 예, 교수님. 자, 이 TPP 개념 정의부터 한번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TPP라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2개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영어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은 예.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예. 과거에는 그냥 자유무역 협정 하던 것을 요새는 이제 이름도 좀 상당히 팬시하게 예. 동반자 협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요즘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미국이 주도적으로 협정을 추진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고요. 또 네. 금년에는 일본마저 참여하는 것으로 됨으로써 예. 역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협정이죠. 예.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또 이상하게 의구심 있게 생각하실 게 FTA도 많이 했는데 이게 TPP를 또 해야 되나? 어떤 차이가 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TPP는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를테면은 모든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물론 아주 타결됐을 때의 경우였습니다만은 회원국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체계를 만든다라는 데 이제 의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양자 간에 많이 체결됩니다.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처럼 이렇게 양자 간에 이제 체결되는 것이 이제 보통 이름을 이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내용상으로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 이제 FTA는 협정마다 조금씩 그 내용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이제 그 제품을 만들 때도 여러 부품을 그 뭐 많은 국가에서 조달해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 간 FTA보다는 범지역적 차원의 이제 FTA가 기업 활동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TPP가 미국, 일본이 참여한다는 그 점 외에도 범지역적 협정이라는 차원에서 개별적인 어떤 그런 양자 간 FTA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FTA하고 방금 말씀하신 TPP하고 두 개의 법안 중에 또 협정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TPP 협상을 하고 있는데 TPP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단일한 어떤 그런 이 행태의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겠다라든가 또 중소기업한테는 유리한 무슨 혜택을 주는 거를 또 도입한다라든가 이런 말들은 많은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게 알려진 게 없고요. 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유무역협정의 원리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실은 또 추진국에서 이걸 이제 뉴스로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데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TPP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기본 교재로 해서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셨다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이 질문을 드리죠. 12개국이 참여를 한다면 이 TPP의 경제적인 규모 가치 어느 정도로 좀 추정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TPP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득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도 별로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동안에 TPP 참여 여부를 고심을 하면서 TPP라는 것이 뭐 GDP 규모로 보면은 약 한 26조 달러쯤 되고 EU가 17조 달러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뭐 홀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무역 규모도 EU와 거의 비슷한 10조 달러 되고요. 이런 점을 이제 감안 안해서 경제 분석 모형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뭐 GDP의 2 내지 3% 정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TPP 회원국 중에서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과는 우리가 그동안에 5년 동안 FTA 협상, 5년 내지 10년 동안 FTA 협상을 하다가 실은 결론을 못 내고 지금 덮어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와 FTA 하는 거를 다 합쳐보면은 일본과는 손실이고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는 큰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걸 네트로 해보면은 결국 2, 3%거든요. 그러니까 TPP를 통해서 이들 나라 모든 FTA를 다 한 효과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는 뭐 크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 FTA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TPP 회원국 중에서 미국 포함해서 7개 나라와 이미 협정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큰 득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경제 활동이 보다 더 글로벌화되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입
조건이라 해가지고 미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을 더 빨리 앞당기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통상 현안이 사실은 이제 쌀 관세 문제입니다. 그렇죠. WTO에 지금 그렇죠. 막아놨죠. 지금은 쌀은 WTO 관세와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FTA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관세를 선언하면은 미국이 당장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 개방을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될 초기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이번에 이제 정부가 TPP에 대해서 보류 입장을 결정한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됐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치 경제학적인 또 외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본이 왜 저렇게 TPP에 가입하려고 설친다 그런 표현이 좀 경망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설치는 반면에 최근에 논의가 좀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에이펙 회담 참여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은? 일본으로서는 TPP 참여가 절실하죠. 절실한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그동안에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국제사회에 공헌을 해왔었고요. RCEP이라 해가지고 또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아시아 국가들과 이제 또 주도를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TPP로 돌아섬으로써 동아시아 문제는 완전히 이제 덮어두고 미국과 FTA에다가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그 FTA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부진했던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속도감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일본 정치권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됐는데 TPP는 결국은 일본 미국 FTA이면서 그동안에 한국에 뒤졌던 자유무역 협정을 일거에 망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뭐 내부적으로 농업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죠. 1타 16피다 이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에이펙 참가국이면서 이번 TPP 협상에 그렇게 냉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냉정하다기보다도요. 뭐 저는 그 경제학자로서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는 좀 삼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TPP라는 것이 이 미국이 그 과거에는 90년대에는 APEC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과 아시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지위나 그 관계를 계속 그 강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전략이었다가 금융위기 터진 이후로는 아시아에서 손을 뺐다가 이제 TPP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그동안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야말로 그 미국의 이익과 가장 그 부합하는 어떤 그런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줘 왔는데 일본이 그동안에 그 상대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또 미국 또 중국이 아주 뭐 급부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림은 안 보이고 중국 중심으로 지금 판도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부분은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TPP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많고요. 뭐 미국이 부인을 하든 말든 간에 그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TPP를 주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구상해 놓았던 여러 가지 TPP에 대한 모델리티들이 기본 구조가 중국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고 계획경제의 상당 무주산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국영기업 문제, 국영기업은 거의 뭐 완전 없애는 쪽으로 그런 모델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중국은 중국 경제의 50% 이상이 지금도 국영무역인데 국영기업이 유지하는 경제인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이 뭐 TPP에 관심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미국과 뭐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TPP 참여를 놓고 당초에는 외신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3일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현지에서 에이펙 회담 마치자마자 발표할 거다 또는 아니면 국내 사정의 눈치를 보고 국내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었는데 TPP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경제 효과죠. 기본은 경제 효과가 될 거고 네. 그 외에 네. 정치 경제적인 고려가 수반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제 효과에 있어서는 이미 청와대에 경제 수석이 언급을 했듯이 네. 경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미 쇠고기라든가 또 쌀시장이라든가 쌀시장이라든가 예.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네. TPP에 지금 당장 가입한다고 그러면 한일 FTA를 타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10몇 년 동안 한일 FTA 협상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지금 덮어놓은 거를 예. TPP 틀에서 협상 타결 결코 만만치 않죠. 예. 그런 부담을 지금 정부가 질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예. 거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 TPP 문제를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인교 교수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와 함께 장바구니 경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때 이 삼겹살을 두고 대형 마트가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랍스터, 네. 바다가재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랍스터를 두고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간의 경쟁이 붙었는데요. 네. 한 500g짜리 되는 것인데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으면서 지금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내일까지 미국산 활 랍스터, 살아있는 랍스터를 9,99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예. 롯데마트는 지난 일요일로 끝났는데 서울역점을 포함해서 한 20개 점포에서 역시 미국산 랍스터를 9,7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저가 판매라고 서로들 홍보전도 상당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예, 랍스터가 자존심 상하겠네요. 예. 왜 이렇게 판매 경쟁이 붙었습니까? 일단 이 일본 그 원전 문제 때문에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됐을까봐 수산물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먼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네. 그걸 기회를 삼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좀 비싸서 안 사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랍스터를 이제 대중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네. 랍스터 같은 고급 갑각류에 대한 소비가 최근 2년 동안 해마다 10배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조선 왕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어요. 예. 이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원인이 뭡니까? 일단 유통 단계를 확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이 활 랍스터를 10만 마리를 항공으로 직송을 받았다라고 이마트 측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롯데마트도 역시 항공 직송을 통해서 싸게 공급을 받아서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마트 경쟁하면은 소비자들은 좋습니다. 삼겹살 전쟁할 때는 거의 10원 단위로 계속 내리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고요. 예. 또 이거 외에도 생필품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경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정육점이나 수산물 판매업체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네. 대형마트들처럼 물건을 싸게 공급받아서 박리담의 전략을 펼 수가 없기 때문인데 예.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진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끼 상품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대형마트하고 동네 골목 상권하고 이야기도 네. 많이 있는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단기적인 조사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제 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네. 작년 전체 전통시장의 매출과 대형마트의 매출을 전체로 비교를 해봤더니 전통시장의 매출은 한 해 전에 비해서 4.3%가 줄었는데요. 네. 대형마트는 24%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통시장 매출의 2배를 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봐도 대형마트를 규제를 했더니 전통시장에 가기보다는 엉뚱하게 편의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전통시장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얼마 전에도 전통시장 쇼핑을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경우도 잘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지역 문화와 접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5일장이 열릴 때는 대형마트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둘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진짜 만약에 골목 상권을 시장 소비자가 찾아오시는 게 매출이 한 4.3% 줄었다 그러면 네. 대형마트가 한 4.3% 정도 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23.7%나 늘었다니까 네. 꼭 전통시장이 어떤 문제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쇼핑의 편의에 있어서는 네. 대형마트가 그만큼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지금 동양그룹 사태 등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펀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제가 이 투자자들도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감히 드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펀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좀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지마 투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양 사태에서 이 회사채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도 네. 이렇게 묻지마 투자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 내가 가입한 펀드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됐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펀드 이름을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김윤경 기자는 펀드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은 죄송한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했었었는데 예.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우선주, 배당주 위주의 투자라든지 브릭스 펀드라든지 이렇게 좀 명확한 이름의 펀드에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에요. 역시 경제 전문 기자는 틀리시군요. 제가 듣기로는 동양그룹 사태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여성분들, 주부들이겠죠. 네. 서로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네네. 채권을 사게 되면 이자율이 높다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증권시장이겠죠. 증권사에 네. 가서 회사채를 매입한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은 일단 투자를 하고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펀드 이름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펀드들이 많습니다. 일단 착각형 펀드가 있는데 네. 여덕 만들기 펀드, 세이프 리턴 펀드 이러면은 다 수익이 보장되는 것 같고 그렇죠. 원금도 손실이 안 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아셔야지 될 거고요. 네. 또 에베레스트 펀드 아마 수익률이 높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시앤드 스타일 펀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앤스타일은? 여성과 관련된 것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할 텐데 예. 여성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펀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예. 수익을 일단 많이 올려야 되니까 예. 삼성전자나 현대차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특히나 이 내년 3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펀드를 살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이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투자 설명을 좀 면대면으로라도 좀 받고 예. 자신의 투자 성향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펀드를 구입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더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학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또 펀드 매니저의 투자 이력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3개월간의 수익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증권방송 같은 걸 보시는 주부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증권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이 작전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사고 친 것도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적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자신이 꼼꼼하게 공부한 지식을 믿어야지 남의 말을 믿는 것은 투자할 때 좀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 탓하기보다는 자기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특히 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앵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1, 2부 마칠 시간입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꿈을 가지고 축적한 자만이 혁신을 할 수 있고 혁신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게 1부에서 느낀 바였고요. 2부에서는 투자할 때는 자기 책임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공부합시다. 자, 3부에서는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노사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